하나? 녹화를 시작합니다. 너는 공부 안 하나? 선생님이 올려놓은 유튜브는 좀 보나? 정말? 리얼리? 오케이. 현승아, 오늘 어디를 해주면 좋을까? 원하는 부분. 얼른 말을 해봐. 현승, 오늘 어디를 해주면 좋을까?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지유요, 지유. 어? 지유. 지유가 뭐요? 자유. 현승아, 말을 해라니까. 다른 친구 의견 들어보면 네 의견이 중요한데. 어? 생각 무시하는 거야, 인마? 아, 진짜네. 그러면 안 되지. 자, 선생님 랜덤으로 할게요. 선생님의 선택은? 대구이시기. 자, 우리가 진공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양쪽에 어떤 플러스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구분을 하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빛과 같은 선, 이걸 음극선이라고 그랬고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설명하는 거야. 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전자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전자다. 어떠한 금속판을 사용하든 간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선,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전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모든 전극, 금속 원자에서는 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음극선은 양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좋아하죠. 그리고 중간에 바람개비 설치하면 바람개비를 돌리죠. 또 중간에 물체를 설치하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음극선은 직진하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고 또 플러스 전기장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플러스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러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이러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그 돌턴의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하게 되었다. 수정을 보게 되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은 딱딱한 쇠구슬 모형이었지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그 쇠구슬 모형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포도 모형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또는 푸딩 모형.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음전하를 띤 전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건포도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됐냐면 원자 핵이 발견됐죠.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친구가 누구냐? 러더퍼드죠.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파 입자의 본질이 뭐냐?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헬륨의 원자 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얇은 금박을 다 통과하죠.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을 통과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는 우리가 이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 알파 입자가 약간 산란되고요.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오죠. 이런 것을 통해서 러더퍼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우리가 이제 원자의 중심부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를 하게 되고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즉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부피가 적고 질량이 밀집된 이러한 입자를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라고 명칭을 붙였죠. 예?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도 수정을 보게 되었죠. 톰슨의 원자 모형이 건포도 모형이라고 했으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무슨 원자 모형이냐면 이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숑숑숑 궤도가 없이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이다 라고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알파 입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면 이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에 아마 달라붙어 버릴 거야. 네? 왜냐하면 모든 금속판의 원자의 중심부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력으로 달라붙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또 원자의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진하거나 또는 산란되거나 튕겨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자의 중심 부분이 오늘날의 원자 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원자 핵이 발견되면서 원자 모형도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그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무궤도 행성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도 조금 이제 수정을 보게 되었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가 이제 제안한 원자 모형이죠. 보호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뭐냐면 궤도가 있어요. 원자 핵 주위의 전자들은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는데 그 궤도를 뭐라 그러냐? 전자껍질이라고 그러죠. 전자껍질. 그래서 전자껍질 내에서만 전자는 원운동한다. 그래서 궤도를 이탈할 때 궤도에서 좀 더 낮은 궤도에서 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에서 핵에서 가까이 있는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다. 그 빛 에너지의 크기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의 차이다. 그러면 이제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을 주어져야겠죠? 태구가 말한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주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까? 그 EN의 값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얼마로 주어지죠? 1312인데 그 1312도 K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호가 가정을 해야만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라든가 또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크기 또는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의 파장 등이 실험값과 이론값이 딱 들어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호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원자 모형이다.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어맞아요. 선 스펙트럼의 계열이라든가 이온화 에너지 값은 딱 들어맞는데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나 다전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은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든가 또는 이온화 에너지 값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원자 모형이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그 현대 원자 모형은 이제 전자 그룹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오비탈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원자핵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 입자가 양성자가 발견이 됐어요. 양성자. 원자핵은 1911년에 이제 러더퍼드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1914년 정도에 양성자라고, 사실 이 양성자는 전자 다음으로 양극선, 골드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발견됐어야 되는데 양극선만 발견했죠. 골드슈타인은. 하지만 그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양성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양성자라고 하는 것을 러더퍼드가 일반화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양성자가 원자핵 다음에 발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중성자가 발견이 됐죠. 영국의 과학자 체드익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베릴륨의 그 얇은 판에 베릴륨 박판이라고 그러죠. 베릴륨 금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릴륨도 알칼리 토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죠. 그래서 베릴륨 박판, 얇은 금속판이죠. 베릴륨. 그거에 이제 알파 입자를 통과를 시켜봤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져 나왔어요. 그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우리가 이제 중성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1914년인가? 그렇게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가장 늦게 발견되었죠.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졌냐면 영국의 과학자 체드윅이죠. 꼭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성이 채씨이고 이름이 두익이다.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가 맨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 베릴륨 박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릴륨 금속판에 알파 입자를 쏴봤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져 나왔어요. 그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이 체드윅은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중성자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성자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01N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양성자는 11H 플러스, 요게 이제 양성자예요. 이 양성자는 어떻게 하면 얻어지냐면,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음극선은 어디로 향하죠? 음극선은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죠. 이 음극선은 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전자거든요. 이 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 유리방정관 안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요. 유리방정관 안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으면 음극에서 음극선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수소기체와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유리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유리방정관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두 개의 금속판. 그러면 두 개의 금속판에 고전압을 걸어줘요.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음극선이 나오고, 이 음극선이 수소 기체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 얘가 얻어져요. 이게 양성자가 얻어지죠. 그럼 이 양성자가 어디로 향하냐?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는 음극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양성자는 음극으로 향해요. 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극으로 향하고, 음극선은 음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 향하게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나왔죠? 이 러드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금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죠.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또 원자의 중심부에도 플러스 전하를 띠는 놈이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알파 입자가 음전하를 띠면 아마 전기력에 의해서 달라붙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원자의 중심부에 밀집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러더퍼드는 판단을 했고, 그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양성자 발견을 했죠. 러더퍼드가. 사실 그 전에 뭐 골드슈타인이 했지만 그 골드슈타인의 어떤 실험을 자기가 뒤늦게 일반화시켜서 그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어디로 향하냐 꼭 알아둬야 돼. 이 양성자는 음극으로 향합니다. 알겠냐? 양성자는 어디로 향한다고? 왜 음극으로 향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좋아하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음극선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음전하를 띄어서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가장 늦게 발견된 전자가 중성자다.
가장 늦게 발견된 입자가 중성자다. 영국의 과학자 체드윅 1932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연도별로 사실 외우기가 좀 거시기한데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구나. 그죠? 사실은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전자 1897년 4월 30일 톰슨에 의해 발견, 원자핵 1911년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핵을 얇은 금박에 충돌시킨 후 원자핵을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성자 1914년 러더퍼드가 낚아챘어. 골드슈타인의 실험을 낚아채서 일반화시켰어. 마지막으로 중성자 1932년 체드윅 그 베릴륨 박판에 알파 입자 충돌시켰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튕겨져 나왔어. 이것을 중성자라고 불렀어. 체드윅이. 이러한 순서죠. 어떻게 보면. 연대 필요 없어. 연도는 필요 없고. 연대는 필요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알게. 러더퍼드가 누구의 그 실험을 낚아채서 일반시켰냐? 골드슈타인의 그 양극선 실험을 낚아채서 그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원래는 양성자인데, 양극선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죠. 여기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야. 그러니까 골드슈타인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리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유리방정관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두 개의 금속판이 있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연결을 해요.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음극선이 나와서 이 소량의 수소기체와 충돌을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죠. 이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 이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수소 원자 핵이지. 그죠? 네.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 수소 원자 핵 이코르 양성자. 네? 그래서 이 양성자가 어디로 향하냐? 음극으로 향한다. 그래서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러더퍼드가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게 양성자죠. 러더퍼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양극선은 누가 발견했냐면 골드슈타인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러더퍼드가 낚아챈 거지. 이름을 붙인 거지. 아마 아마가 아니라 전자 발견 후에 양극선이 골드슈타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 교과서에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여기 좀 나왔네요. 1886년에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을 했죠. 양극선을 발견하였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죠. 그 정체를 누가 파악했냐? 러더퍼드가 파악을 했죠. 1886년이네. 1886년. 연도는 외울 필요 없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1886년이니까 전자보다 더 이른 더 늦게가 아니라 더 빨리 발견했죠. 양극선을. 이거 1897년이고 아까 양극선은 몇 년도였죠? 양성자 여기 1886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보다 더 빨리 양극선을 발견을 했죠. 골드슈타인이. 근데 그 정체를 양극선을 발견했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죠. 근데 그 정체를 누가 이제 파악을 했냐면 러더퍼드가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화된 순서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일반화된 순서가 어떤 순서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일반화된 순서는 이거죠. 전자 가장 먼저. 전자 전에 사실은 이제 골드슈타인의 양극선이 있었지만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또 일반화시키지 못했으니까 패스. 그래서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순으로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시면 이 돌턴은 딱딱한 쇠구슬, 왜냐하면 원자를 구성한 입자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였죠. 1803년이니까. 딱딱한 쇠구슬, 톰슨에 의해서 건포도, 러더포드에 의해서 무궤도 행성, 보어에 의해서 궤도 행성 모형. 그 다음에 이 보어의 궤도 행성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다전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오늘날의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해야죠. 그러면 현대 원자 모형은 뭐냐? 어떻게 보면 오비탈 이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제 오비탈 이론은 몇 번 또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 자, 오비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은 이 보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계열이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뭐 자외선 계열을 라이몬, 과학자 이름을 따서 라이몬 계열, 가시광선은 과학자 이름을 따서 발모 계열, 적외선 계열은 파센 계열이다. 어디서 떨어질 때 이러한 빛이 방출되어서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했으니까.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수능에서 교육과정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교육과정에 2015 교육과정 아니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보여줄게요. 수능에서도 빠졌는데 여기 있다니까요, 선생님. 여기요. 에너지 크기 있잖아요. 전자껍질의 에너지 크기.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잠깐 보실게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또 교육과정에서는 또 요거 나오죠. 여기. 들뜬 상태에서 다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왜? 전자껍질의 에너지 값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EN은 이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로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죠? 이 가정에 의해서 이 값이 주어지면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주어져요. 그랬을 때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방출하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창의 활동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K전자 껍질에서 L전자 껍질로, 또 L전자 껍질에서 K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K전자 껍질은 주양자 수가 얼마죠? 1이고 L전자 껍질은 주양자 수가 얼마죠? 2면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는 델타 E라고 그래요. 이 델타 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E2에서 뭘 빼면 되죠? 그래, E1을 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E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얼마? K로 주어지면 여기 이제 요 N 대신 2를 대입하고 N 대신 2를 대입하면 E2 마이너스 E1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상수 K 나오는데요? 상수 K 안 주어져.
상수 K는 왜? 복잡하니까 안 줘.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다면.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러면 4분의 3K.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 복잡하게 안 해요. 그래서 각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 그러면 요 각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지.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지구나. 왜? 마이너스 붙여서 정의하니까. n이 무한대면 0이겠구나. 무한대 전자 껍질이 있다면,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을 무한대 전자 껍질을 한다면, 무한대 전자 껍질에 수소에 그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제로겠구나.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요 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창의 활동을 보시면 이 창의 활동이 바로 이제 교과서 내용 이해하게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 크기는 같은데 결국은 요 EN 전자 껍질 N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로 주어진다면 E2 마이너스 E1의 값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n이 커질수록 EN의 값은 커지고 n이 커질수록 그 EN의 간격은 좁아지고 n이 무한되면 에너지 값은 0이구나. 에? 라고 하는 그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야, 이거요. 요 포인트, 요 값이 주어지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창의 활동 꼭 여기 꼭 보시고, 요거 좀 교과서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적어놔.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주어질 수 있다. K는 M 넘버 1이고 L은 넘버 2다 라고 하는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는 넘버 1, N1, L은 넘버 2. M은 뭘까 그러면 M전자 껍질은 넘버 3겠죠. 그러면 3에서 2로 떨어질 때 3에서 1로 떨어질 때 전자가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델타 E인데 그 델타 E는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어지면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주어질 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또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 값이 딱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게 돼.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K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전자 껍질로 옮길 때 필요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전자를 무한대 전자 껍질로 옮긴다는 것은 수소 원자의 전자를 완전히 수소 원자 핵에서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내려면 그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멀리 보낼 수 있어. 멀리 보낸다는 것은 수소 원자의 전자를 핵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지. 그러면 그 이온화 에너지 값이 얼마냐? 그 델타 E를 계산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 무한대 마이너스 이 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무한대는 값이 얼마였죠? 0이었지.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잖아. 그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K가 아니라 K지. 근데 K는 일반적으로 얼마 주어지지? 1310이야.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1312kJ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1312가 바로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지. 흡수해야 할 에너지. 핵에서 멀리 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멀리 있는 전자를 핵으로 가까이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흡수, 방출. 멀리 보내려면 흡수해야 되고 핵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빛 에너지다. 그 빛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적외선 영역, 자외선 영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다전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비탈과 양자수고, 오비탈은 뭐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고 그 오비탈을 결정하는 값이 바로 네 가지 양자수다. 그래서 네 가지 양자수를 꼭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요게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오비탈 에너지 크기를 결정한다. 여기서 주양자수의 포인트는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는 포인트가 뭐냐?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모양이 구형이면 S오비탈이고 S오비탈의 넘버는 0이야. 모양이 팔자 모양 R형형이면 P기호를 사용하고 P기호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야. 그 다음에 모양이 혼합형이면 D기호를 사용하고 D기호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죠. 2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를 방위양자수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자기양자수는 이제 뭐냐?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뭘 결정하죠? 방향을 결정해줘요. 아까는 모양이었죠.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방위양자수지만 이제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P오비탈이라 할지라도 X축, Y축, Z축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팔자 모양이 X축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Y축, Z축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PX 오비탈, PY 오비탈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걸 자기양자수다.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뭐냐? 기억을 해도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값이다. 방향을 결정하는 값으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값은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값이고 방위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어요. 그 숫자가.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자기양자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방위양자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숫자 주양자수. 이제 마지막으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양자수는 이제 하나의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오비탈의 존재하는 두 개의 전자에 관련된 숫자죠. 그래서 그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 방향의 전자를 플러스 2분의 1, 왼쪽 방향의 전자를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다른 전자를 표시할 때, 스핀 양자수가 다른 전자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위쪽, 아래쪽으로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고, 각 오비탈의 존재하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에 대한 번호, 전자에 대한 숫자죠. 두 개의 전자에 대한 숫자,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줄 중에 하나다. 그리고 표시할 때는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양자수를 숫자도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4s3d 이 부분이 또 예외라는 거. 그리고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1s, 2s, 2p 이런 사선 방향으로 외우고요. 항상 보면 여기 4s보다는 3d가 커요. 5s보다는 4d가 커요. 그래서 이러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크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이 오늘날의 그 현대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의 규칙이죠. 그래서 전자 배치의 원리가 두 가지 있고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전자 배치의 규칙, 뭐 원리 포함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먼저 하나는 싸움의 원리가 있어요. 바닥 상태 원자는 에너지 중요한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배치를 해라. 두 번째는 파울리. 파울리는 좀 여기 어려운 말이니까 파울리는 그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까지 배치를 해라. 이처럼 3개 배치하면 안 된다. 하나의 오비탈에. 이렇게 2개를 배치할 때 방향이 서로 다르게 배치를 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훈투. 훈투는 히읗으로 시작되지만 여기도 히읗으로 끝나요. 히읗. 에너지 준위와 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할 때는 홀 전자 수가 많도록 배치한 다음에 짝을 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시 방법을 보시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전자 배치 표시 방법. 표시 방법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자, EPX2다. 이런 말은 뭐냐면 자, 주양자 수 2P고 주양자 수가 2이고 그다음 PX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배치된다. 오비탈의 방향이죠. 그럼 X는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 수고요. 오비탈의 종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5번인 붕소는 전자가 5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1s2, 2s2, 2p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여기 아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 아니고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 오비탈은 3개가 있어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이 있는데 이 3개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배치돼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 표시 방법에 따라서 교과서 페이지 68페이지 연습해야 됩니다. 선생님 꼭 연습해라 그랬어요. 페이지 68페이지 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68페이지 폈냐? 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번호 7번이다. 전자가 7개니까 화살표 7개를 어떻게 그 표시를 하면서 나타내면 되겠냐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PX, PY, PZ 오비탈은 에너지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예? EPX1, EPY1, EPZ1 이렇게 배치를 하지 2개를 배치를 하면 안 된다. 요거는 틀린 방법이다. 예? 훈투의 규칙이 어긋나죠. 그래서 오늘날의 원자핵 주위의 전자 분포 상태를 우리가 이제 3가지 어떤 2가지 원리하고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이론이 바로 오비탈 이론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5번 꼭 알아요. 확인 5번 교과서 확인 5번을 보십시오. 그림 가 다에서 탄소 6번의 원자의 6번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골라보자.
가나자 중에 어떤 것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일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싸움의 원리, 파울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들어맞게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거지. 응? 가나다 중에 어떤 거겠냐? 가는 틀렸죠. 왜냐하면 요 p 오비탈에 세 개가 있는데 요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죠. 안 돼요. 다도 마찬가지죠. 여기 ES 낮은 오비탈 싸움의 원리에 틀리죠. 요게 이리 와야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여기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탄소는 1S에 요 두 개죠. 그래서 여기 1S2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빠졌네요. 여기 2가 빠졌어요. 여기도 ES2 이 2자가 빠졌네요. 2자 빠졌고 여기는 EP에 여기도 마찬가지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S2, ES2, EP2 이런 식으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요건 이제 우리가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1S2, ES2, EP2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전자 분포 상태를 그 2차원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까지 배치를 하는 게 오늘날의 원자 모형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냐? 자, 이제 개념 정리 보시면 자, 싸움의 원리, 파울의 베타 원리, and 훈트의 규칙이 있어요. 훈트, 홀 전자 수가 최대도록 전자를 배치한다.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8페이지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